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지금 과제 책임자로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는 육공 분리 합체형 배송용 무인이동체 개발 과제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지금까지 개발을 그 연구를 진행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기 그림으로요. 아마 대부분 다 많이 보셨을 테지만 저희가 2017년 12월에 과기정통부에서 발간했던 저희 사업단이 주관을 해서 만들었던 기술 로드맵에 들어있던 그림이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무인이동체가 있습니다. 여기 자율협력형 무인이동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이 위에 보이는 그림이 육공분리 합체형 무인이동체입니다. 그리고 배송용 드로이드, 그 다음에 개인용 커뮤니티 드론, 그 다음에 이제 잠수정과 글라이더가 지금 이제 내일 발표해 주실 육공 복합 체계 이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런 각종의 이제 무인 이동체의 필요성을 그 기술 예타할 때 제시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선정돼서 살아남은 게 자율협력형 무인 이동체 그리고 육공 분리 합체형 무인 이동체 그리고 태양 복합 체계 이렇게 세 개가 저희 과제 저희 사업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육공 분리 합체형 무인 이동체 개발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공 분리 합체형 무인 이동체는 사실 그 뒤에 좀 설명드리고요. 그 요즘 들어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뭐 UAM, AAM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로는 아직도 갈 길이 먼데 너무 좀 섣부르게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올해 이제 특히 그 나사에서 주관해서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라는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카고 딜리버리 드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그 수송용 무인 이동체가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은 사람이 탑승해서 움직이는 UAM에 대해서 이렇게 큰 로드맵을 그리고 2028년까지 개발하겠다는 이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2028년이 의미가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이 과제가 2027년까지 진행되는데 이 과제를 통해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나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기술들을 저희 과제에서도 좀 접목을 해서 좀 실증까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좀 열심히 해보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루하실 것 같아서 만화를 하나 넣었는데요. 제가 어디 요즘 세미나 가면은 이렇게 보여주는 만화입니다. 1965년 이정문 화백께서 그렸던 서기, 그러니까 65년에 2000년대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만화였는데 왼편이 1965년에 그린 만화입니다. 여기 전기자동차, 스마트폰, 그리고 집에서 공부하는 홈스터딩 이런 내용을 그때 이제 상상을 했는데 이게 대부분 다 2000년 초반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2016년에 41년에 대해서 또 다시 또 만화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주 여행을 셔틀 타고 그리고 초대형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 여행 이런 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상상은 2041년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자주 보여드리는 게 이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역파 로드맵으로 작년 19년에 범부처적으로 이렇게 드론에 대해서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어떤 이런 저희 사업 외에도 다른 기획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2024년까지 고중량 화물 50kg 이하의 고중량 화물을 나를 수 있는 드론을 개발하고 2030년까지는 4인승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그런 무인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전체적으로 그거에 필요한 활용 부분과 그다음에 제도 인프라 부분의 규제를 개선하고 신설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가에서 범부처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고요. 이런 그런 그 기술뿐만 아니라 이런 규제에 대한 노력이 함께 합해져서 아마 2030년에는 충분히 최소한 고중량 화물 운송은 운송할 수 있는 카고 드론 시대는 열릴 것 같습니다. 이제 발표를 순서는 먼저 개요에 대해서 필요성, 목표 및 내용, 연구당 구성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6개월 정도 저희가 진행했던 연구 개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이 제목에서도 보셨듯이 60 분리 합체형 배송용 무인 이동체 개발 과제입니다. 키워드가 두 개 있는데요. 60 분리 합체 그리고 배송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많은 그냥 무인 이동체가 아니고 배송에 특화된 무인 이동체를 개발하려는 게 목적이고요. 그 배송을 전 구간에서 자동적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60 분리 합체라는 기술을 접목을 해서 육상 모듈과 공중 모듈이 배송 모듈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런 60 분리 합체형 무인 이동체는 2009년에 다파 ARS 프로그램에서 처음 제안이 됐는데요. 아래 동영상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조그마한 화물 운송이 아니고 트럭이나 그다음에 전장, 그러니까 뭐 무기체계 같은 경우를 도로가 없는 곳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시켜서 바로 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대형 무인 체계가 개발이 시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파 ARS 프로그램이 진행됐었는데 이 또 하나는 이쪽에 에어버스 팝업처럼 2017년에 제네바 모터쇼에서 처음 개발된 어떤 그 드론 택시 에어 택시 개념인데 이러한 캡슐이 공중 모듈과 그다음에 지상 모듈을 자동적으로 분리 합체를 통해서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캡슐 자체를 자율적으로 이동을 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체계였고요. 아쉽게도 이 다파 ARS랑 에어버스 팝업이 작년에 모두 기술적으로 너무 어렵고 상용화가 아직 멀다 하면서 중단이 됐습니다. 이런 무인 이동체가 체계가 중단이 됐지만 작년에 또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피피스트렐의 그 카고 드론입니다. 이런 60 분리 합체형의 이 첨단 기술, 그러니까 앞선 기술은 멀리 보더라도 이러한 카고 드론은 앞으로 한 4, 5년 내에는 상용화가 될 것이고 이거의 규모는 점점 커져 나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동력원, 자율비행, 그리고 탐지인식, 충돌 회피 모든 기술이 어떻게 가능하면은 저희 과제 모두 다 한번 좀 실증을 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제 최종 임무 수행하기 위한 목적은 육상 모듈이 와서 이렇게 착륙을 한 다음에 공중 모듈이 착륙한 다음에 육상 모듈이 와서 배송 모듈을 탑재하고요. 배송 모듈을 탑재한 육상 모듈은 도심 환경, 인도 환경에서 이렇게 최종 목적지까지 3km 이내의 최종 목적지까지 전달하는 일련의 그 전 과정을 개발해서 실증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연구의 목표 및 내용은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 과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제목은 60 분리 합체형 배송용 무인 이동체 개발이고요. 모든 과제가 똑같이 84개월 동안 총 연구비는 150억입니다. 정부 출연금은 122억이고 그다음에 기업체 부담금이 28억이 들어있어서 총 150억 규모고요. 저희 1세부는 이제 총괄 과제와 1세부는 저희 항우연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육상 모듈과 배송 모듈을 담당은 이제 기계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전체 이 체계 기관과 그다음에 연료전지의 개발은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 분리 합체 60 복합 연구단이라고 이제 저희가 부르는데요. 60 복합 연구단에는 이 과제 외에도 저희 다음에 발표해 주실 이제 전기연구원에 이휘창 박사님이 개발하고 계시는 전기 구동장치 그 과제도 같이 포함돼서 이렇게 60 복합 연구단으로 구성돼서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 과제는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만 하고 있고요. 경운대학교하고 한수대학교도 계속 1단계에서도 열정페이로 참여는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직 위탁 과제는 2차년도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계형 과제로 군산대학교에서 위탁 과제를 진행해 주시고 자율주행에 대한 위탁 과제를 진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의 이 과제의 설계 주요 RFP에 도출되는 나와 있는 설계 요구 조건 중에서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15kg급의 배송 모듈을 이동을 가능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임무 반경 50km까지 배송이 가능해야 됩니다. 임무 반경 50km라는 거는 운항 시간도 있고 또
통신을 통해서 통신거리가 50km 이상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 점도 있고, 이 두 가지가 큰 기술적 허들이고요. 그리고 운항 속도가 100km, 시속 100km 이상인데, 이거는 단순히 임무 반경이 50km 이상을 1시간 이내에 운용 시간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왕복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속 100으로 잡았고요. 실제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무인 이동체, 무인 항공기의 운항 속도는 지금 순항 속도는 150km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조건은 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0도에서 30도 정도로 설정이 돼 있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전기 동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엔진을 장착하지 않고 배터리 또는 연료 전지를 그 과제를 도출할 때 목표로 했기 때문에 0도에서 30도에 이런 운용 요구전을 설정을 했었고요. 육상 배송 모듈은 인도 환경으로 이동하기 하기 때문에 사람과 비슷한 걷는 속도의 시속 5km, 그리고 최대 10km의 그런 속도를 가지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공 분리합체 무인 이동체가 개발될 경우에 할 수 있는 활용 분야는 다음과 같이 저희가 이제 4개의 그 임무 시나리오를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단 내에서 제안을 하고, 이 각각의 임무에 맞춰서 성능 해석을 하고, 과제 종료 전에는 각 영역에서 실증을 할 수 있으면은 많은 부분에서 실증을 하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RFP에 제시된 운송 영역이고요. 운송은 거리가 50km 떨어져 있는 물류센터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항공기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육상 모듈을 이용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3km 반경에 있는 최종 목적지까지 배송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서지역 배송 임무인데요. 도서지역 배송 임무는 저희가 40km로 설정을 했습니다. 40km에 설정을 한 이유는 우리나라 유인도 중에 85%가 40km 이내 범위에 있기 때문에 40km가 달성할 경우 40km가 가능하면 모든 대부분의 유인도의 물건을 자동적으로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50km까지 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이제 그 레저브 타임을 해양 쪽에서 운용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가까운 섬에 이동할 수 있는, 근거리 섬에 비상 착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레저브 타임을 여유 시간을 많이 느리는 임무를 설정을 하였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고지대 군부대의 배송 임무 형상입니다. 이 고지대라는 것은 지금 임무 형상에는 750m 고지에 있는 군부대에 물품을 수송하는 임무를 설정을 하였고요. 사실 우리나라 레이더 기지의 제일 높은 레이더 기지는 한 15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로 우선은 설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그 국방부와 방사청 쪽에 뭐 이야기를 할 부분이 있으면은 실증 시나리오에 맞춰서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임무 형상, 그러니까 총 120분 동안 재난 재해 지역의 전환자를 탐색하고 긴급 물품을 배송하기 위한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개발을 시작하였고요. 하나가 지금 또 저희가 고민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앞에서 보셨겠지만은 다 운용 고도가 400m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이 재난재해 지역의 조난자 탐색 지역은 조난자를 탐색해야 되기 때문에 150m로 낮은 지역에 비행을 하고요. 400m를 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 그 드론이 지금 허용되는 구간이 이러한 빌딩, 도심 지역을 나를 때 도심에서 150m 위에까지 드론이 비행 허가 없이 그냥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심에서 들어와서 비행한다는 거는 드론이 언제든지 출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심의 건물 사이로 움직일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 그림과 같이 웨이포인트가 정해졌을 경우에 그걸 피해서 위로서 이렇게 바로 내려가는 시나리오를 설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400m 정도로 설정할 경우에 대부분의 빌딩과 산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설정한 내용입니다. 하지만은 또 하나의 문제는 이 400m가 올라가게 되면은 LTE 통신이 제 성능을 내지는 않습니다. LTE 통신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적어도 무인비행 장치 교통관리 시스템에서 CAT
전자부품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보교환 단말장치 통신 성능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이 고도를 다시 설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LTE 즉 3, 4의 LTE 모듈을 통신 모듈을 드론에 싣고 200에서 500m까지 상승한 다음에 그 전체의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그 통신 성능을 지금 조사를 하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통신 성능 결과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100m 이상 가면은 많이 지금 성능이 떨어지고요. 200m까지는 그래도 가능한데 200m 이상이 올라가면은 LTE 통신이 잘 안 되는 지역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과연 어떤 통신 방법을 써서 이 50km 거리까지 그리고 충분한 고도를 확보를 해서 이동을 해야 될지는 저희 과제에 조만간에 빨리 그러니까 풀어야 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 모듈의 개념 연구 결과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사회 통합 워크숍을 연구단 내에서 진행을 했고요. 이 통합 워크숍을 통해서 체계 요구 초안을 정했고 생성을 했고 생성된 체계 규격서 초안을 가지고 체계 요구도 검토회의를 10월 1일, 21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 요구도에는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임무 요구도뿐만 아니라 추가로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겨서 지금 제안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지금까지 과제 진행했던 여러 가지 이력입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가 개념 연구를 진행했던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왼쪽 파트에 보이는 게 저희의 항공기 개발 프로세스인데요. 이 프로세스와 달리 저희는 이제 초기에는 이 프로세스로 이제 선행 연구를 쭉 하다가 저희가 이제 동력원 자체를 연료전지를 탑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를 탑재를 해서 연료전지가 지금 10kW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에서 개발한 2.6kW 공랭식 연료전지를 4개를 시리얼로 연결하고 10kW 연료전지 팩을 파워팩을 만든 다음에 그걸 탑재하기로 했기 때문에 먼저 그 RFP를 기반으로 해서 동력원 중량을 상정해 보니 한 50kg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0kg를 탑재를 할 수 있는 사이징이 얼만큼 될지 그 사이징을 수행을 하고 그 사이징을 통해서 전체 RFP에 나와 있는 비행 성능 해석을 수행을 하고 요구도 만족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형상 설계까지 지금 진행한 상태입니다. 동력원의 지금 추진장품 주요 구성품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고요. 연료전지를 탑재하기 때문에 연료전지가 굉장히 크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은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것은 본 과제의 주요 개발 연구 범위는 아니고요. 그 이유는 예타에서 동력원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과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 추진 장치에 모터, 그 다음에 인버터, 에너지 관리 시스템 이 부분은 지금 전기연구원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전기 구동장치 과제에 대해서 진행한 부품을 저희가 받아서 같이 적용할 예정이고요. 만약 잘 만들어지면 이와 같은 순행식 연료전지가 개발이 되어서 저희 비행체에 탑재될 걸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 파워팩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두산의 2.6kW 연료전지 파워팩을 기준으로 해서 4개를 적층을 한 다음에 이거를 지금 대응할 예정이고요. 또 타 과제에서 지금 애기평 과제에서 순행식 연료전지 과제가 올해 지금 갈 수 있도록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부터 가게 되면은 이 순행식 연료전지도 같이 이 기체를 이용해서 실증 시험을까지 수행할 예정입니다. 공랭식 연료전지에 4개를 지금 적층한 거를 이렇게 탑재해 봤을 경우 충분히 저희 비행체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사이징을 했고요. 이거는 각 지금 연료전지 파워팩의 구성도를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파워팩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배터리보다 성능이 좋을 걸로 예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문제는 있습니다. 연료전지 파워팩이라는 거는 초기에 그 시스템에 그 전체 그 예를 들어서 1분만 움직이더라도 최소 필요한 중량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의 중량이 있고요. 그 배터리는 비례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160Wh/kg의 배터리를 60분 운용하려면 약 50kg 정도의 배터리를 탑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연료전지는 반대편으로 상대적으로 초기 그 중량은 낮은 편, 많지만 예를 들어서 1시간 운용하기에는 배터리와 비슷하고요. 2시간 운용하기에는 배터리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는 앞으로 대용량, 장거리 이러한 그 수송기에 적합한 연료전 파워팩이 그 동력원이 될 수 있고요. 사실 지금 현재 120km 정도의 비행체 입장에서 동력원이 50km가 넘어가면은 60km가 넘어가면은 탑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아예 그 2시간 운용은 어렵고요. 지금 연료전지라고 하는 거는 2시간 현재 그 비행체 사이즈에 탑재를 하서라도 2시간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무 시나리오가 2시간 운영하는 임무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설정된 중량을 가지고 서울대 이관진 교수님 실험실에서 이 전체 무인기 형상 설계 적합성 연구를 진행을 해주셨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임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그 앞에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지금 저희 형상은 이착륙을 하기 위해서 수직 이착륙을 하기 위해서 이 프로펠러 6개 또는 8개의 프로펠러를 상방향으로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전진 비행을 하기 위해서 제일 후단에 푸셔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듀얼 모드 또는 리프트 크루즈 모드라고 하는 컨셉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채택을 해서 이 부분으로 지금 개념 형상 설계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한 결과 페이로드는 15kg가 이제 최소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지금 나중에 중량이 늘어날 거를 생각을 감안해서 20kg까지 지금 우선은 마진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력원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50kg가 지금 예상되기 때문에 50kg를 먼저 이렇게 픽스를 시켜서 사이징을 해본 결과 전체 사이징 결과 총 중량은 지금 현재 123kg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수직 이착륙을 하기 위해서 6개의 프로펠러를 장착할 경우, 모터와 프로펠러를 장착할 경우에는 하나에 4.7kW의 모터가 필요한데 뒤에서 이제 그 전기구동 장치에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은 저희가 그 전기구동 장치에서 개발하는 그 모터가 30kW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8개의 모터와 프로펠러를 장착해서 수직 이착륙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할 경우에 저희가 연료전지가 10kW인데 순항 때는 10kW보다 낮은, 그러니까 순항이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고요. 그때는 10kW보다 낮은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료전지만으로 전체적으로 운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직 이착륙이나 그 다음에 상승할 때는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배송용 무인이동체를 형상 설계한 결과고요. 이 부분은 앞에서 예. 예. 이와 같은 지금 3D, 그러니까 라이노라는 프로그램 이용해서 형상 설계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실 수 있듯이 뒤에서 이제 육상 모듈에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육상 모듈은 높이 25cm 정도의 이 크지 않은 이 그 크기로 지금 이제 설계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지금 육상 모듈이 이에 노란 부분이 지금 배송 모듈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20cm 높이인데요. 이게 높이에 따라서 15cm 또는 20cm의 그 박스형으로 지금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 전체적으로 이 아래 하단부터 바퀴 휠까지의 높이가 50cm입니다. 그래서 이 50cm 공간에 육상 모듈이 이동을 해서 그 배송 모듈을 공중 모듈에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의 공간이 여유가 많지 않은 편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높이는 50cm, 그다음에 폭은 한 80cm로 지금 이렇게 와 같이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8개 프로펠러를 말씀드렸는데 모터와 프로펠러가 위에 이렇게 3개가 장착되고요. 하나는 지금 아래에 이렇게 코엑시얼 타입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은 위에서 봤을 때 이게 30인치 프로펠러인데요. 30인치 프로펠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4개를 이렇게 나란히 하면은 더 효율이 좋지만은 이 30인치 프로펠러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날개와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우선은 이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코엑시얼 형태로 이렇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 부분 배송 모듈 자체가 전체 이 CG 포인트에 딱 맞춰서 공중 모듈에 탑재가 될 예정인데요. 공중 모듈에 쑥 들어가게 지금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 분리 합체형 무인 이동체에 적용을 해서 탑재를 해서 실증 시험을 해야 되는 어떤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 독립적인 모듈로 구성할 경우에는 이 박스가 설치게 되는 이 박스와 같은 사이즈의 그 모듈을 넣어 주시면은 이 부분에 그대로 탑재를 해서 실증 시험이 가능할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 설명은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초기 저희가 형상을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CFD 해석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CFD 해석을 공력 해석을 해보았더니 처음 설계에 이제 잘못 설계된 부분이 많이 발견돼서 이제 크게 이제 3번의 어떤 형상 변화를 했었는데, 뒷 날개에 붙임각이 너무 커서 그거를 항우연에서 개발했던 기존의 항공기와 같이 붙임각이 제로로 하는 그런 설계 변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착륙 장치 부분에 두 번째는 딜리버리 모듈, 아까 배송 모듈이 이렇게 조금 튀어나오게 되면은 얼마 튀어나오지 않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항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배송 모듈 자체를 이렇게 감쌀 수 있게 형상 설계를 하는 방안이 있고, 지금 이제 최종 마지막으로 정한 거는 이 아예 공중 모듈 자체로 이 배송 모듈이 탑재가 될 수 있도록 전체의 형상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착륙 장치의 지금 초기 설계는 굉장히 각지게 설계되는데 이 부분을 부드러운 라운드 형식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항공기의 공력 형상과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가 진행되면서 더 항력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기 형상과 그리고 지금 이제 SRR을 수행했을 때의 저희의 기본 형상에 대해서 비교한 값이고요. 다음과 같이 방금 말씀드렸던 딜리버리 모듈, 그 다음에 뒷날개 붙임각, 그리고 랜딩 기어의 스트럿의 각진 부분을 개선해서 지금 파란색 부분으로 항력이 많이 줄어들어 있고, 이 부분으로서는 현재 충분히 다음과 같이 초기에 지금 빨간색까지 굉장히 항력이 컸던 부분을 일반 다른 기존에 저희가 항우연에서 개발했던 이전 항공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항력이 줄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형상을 초기 형상으로 잡으면은 충분히 문제가 개발이 가능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체 구조의 개념 연구는 현재까지는 형상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진행이 된 편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체 방금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형상은 항우연에서 기존에 50kg급으로 개발했던
쿼드 틸트 프롭이라는 그 항공기의 기본 형상을 베이스로 해서 좀 더 확장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 개념은 쿼드 틸트 프롭 QTP의 그 구조 형상을 그대로 채용할 예정이고요. 앞에 벌크헤드가 지금 비행기가 여기 앞쪽이고요. 벌크헤드가 앞 날개 쪽, 그 다음에 뒷날개 쪽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날개에 스파가 2개가 설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날개에 이렇게 여러 개의 립이 설치되어 있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 시스템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LTE 통신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고도가 높아질수록 LTE 통신이 가용하지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가지 해결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시험을 실증할 영역에 LTE 통신이 가능하도록 기지국을 세우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통신 대안으로서 다른 통신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배송용 무인이동체이기 때문에 배송용이라는 것은 정해진 구간을 계속 왕복으로, 그러니까 자주 정해진 구간만 움직이는 역할을 우선적으로는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실증하기 전에 임무 수행을 시연하기 위한 구간의 고도에 따른 통신 성능을 다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이 확인이 되면 기본적으로 LTE 통신으로, 이제 저희 시스템은 LTE 통신으로 꾸릴 거기 때문에 LTE 통신으로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뭐 433이나 또는 기존 항공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C밴드 통신 같은 경우를 사용해서 통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착륙, 그 다음에 그 도킹 언도킹, 육상 모듈과 도킹 언도킹을 할 때는 직접 그 기체 간의 직접 통신을 할 수 있는 모뎀을 설치해서 통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신 시스템 앞에서 설명드렸던 연동의 개념도이고요. 이게 이제 전체 그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아키텍처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저희는 그 플라이 컨트롤 FC와 그 다음에 임무 장비, 임무 컴퓨터 MC를 분리해서 지금 이렇게 따로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필요한 저희가 그 자율 비행에 필요한 많은 그 임무들은 이 임무 컴퓨터를 통해서 제어를 하고, 그 비행 조정 컴퓨터에서는 비행 제어와 상대항법 등을로만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전체 그 저희 시스템이고요. 예, 앞에서 많이 설명을 드려서 우선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충돌 해피도 이제 들어있는데요. 충돌 해피 센서로는 비전 센서와 라이다, 그다음에 레이다 이렇게 3개를 고려하고 있고, 협력형 탐지 해피를 하기 위한 ADS-B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DS-B 사실 이 부분이 저희 과제 지금 이 과제에서 처음부터 해서 이 원천 기술부터 개발해서 탑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기존의 항우연에서 개발했던 그 과제에서 나온 성과들을 최소한 그 부분을 많이 이쪽으로 이 과제에 접목을 시켜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제에 써있던 사용된 이런 센서들을 그대로 채용할 예정이고요. 임무 장비는 사실 배송 모듈만 저희가 임무 장비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호 그 영상 센서는 그 임무의 상황이 임무지의 환경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탑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동력원으로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수소 연료전지를 기본으로 저희가 이제 10kW급 연료전지를 기본으로 탑재를 하고, 배터리는 수소 연료전지와 하이브리드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터리는 약 2.1kWh 정도의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를 할 예정이고요. 수소 연료전지는 사실 그 후반에 가서 5차년도, 6차년도에 가서 탑재를 할 예정이고, 그 전에는 리튬이온 배터리만으로 탑재를 해서, 왜 그러냐면은 1시간 이상 이 장시간 비행을 초기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배터리만으로 시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자율 운항 수준 똑같이 이제 그 다른 과제와 똑같이 자율 진행 수준의 4단계의 임무 요구들을 만족할 수 있는 비행 제어를 개발하라고 RFP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4단계는 이 초반에 지금 황인성 박사님께서 이게 설명해 주셨던 그 정도의 레벨이고요.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4단계 하면은 뭐 이해는 쉽지만은 말은 쉽지만은 사실 4단계가 이제 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금 뭐 3차원 자동 경로 생성 및 자동 경로 비행, 고장 및 동적 장애물 충돌 회피, 통신 두절 또는 GPS 불능 시 비상 조치는 어떻게 할지, 자율적으로 할지, 그 다음에 돌풍 상황 등 비상 상황 인식 및 대처, 그 다음에 부품 건전성 및 진단 및 대응. 이 부품 건전성 진단 및 대응은 저희 그 과제에서 개발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앞에서 최한린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그 자율지능연구단 3세부 과제에서 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개발하면은 5차년도, 6차년도에 저희 그 무인이동체에 탑재를 해서 실증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도 저희 이동체에 적용되는 기술로 이렇게 식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원 경로 생성 및 자동 경로 비행은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런 저희 그 기본적인 룰이고요. 지금 이제 협의된 바로는 GCS 지금 국제 표준 기반, 그러니까 UTM 과제에서 국제 표준 기반 IoT 플랫폼을 활용한 무인기 GCS 개발이라는 과제 그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서 개발되는 주요 GCS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3차원 맵은 들어가 있지는 않고 있고, 단지 3차원의 그 데이터 정보, 높이 정보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웨이포인트, 예를 들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웨이포인트를 설정했을 경우에 그리고 이 그 지오펜스로 불가능한 영역을 탑재하면은 그걸 피해서 웨이포인트를 설정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 각 파트에서 대해서 높이를 그 건물과 산 지형의 높이까지 고려한 3차원 그 경로 생성은 안 돼 있습니다. 단 현재는 이러한 웨이포인트를 놓고 그 임무 미션을 수행을 설정을 했을 때 거기에 있는 높이 정보를 가지고 이 미션을 수행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션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은 현재는 판단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다수 그 UTM 과제에서 개발되기 때문에 지금 다수 드론 비행 실증이 목적이고요. 이 다수의 드론을 이 GCS에서 관리하기 위한 게 이제 주 임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과제에서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실과 내년까지가 UTM 과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내후년부터 저희 과제에서 그때까지 개발된 연구 성과와 연계해서 그 다음 GCS를 개발하고 그를 통해서 3차원 경로 생성 및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경로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 비행 경로가 비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자동 이착륙은 다음과 같이 어떤 원하는 곳에 이제 RFP에는 5m, 5m의 협소한 공간 내에서 그러한 정밀도를 가지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걸 가능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마커 또는 어떤 위치 정보, 아무 곳에나 착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육상 모듈이 있는 그 부분에 착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어떤 인식이 가능한 비전 센서로도 인식이 가능한 이런 마커를 설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아래 뭐 레이저나 뭐 여러 센서를 통해서 서로 간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치에 착륙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자율 비행 기술은 아직은 이제 선행 연구 중이고요. 기존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과제에서 초기부터 개발하는 건 아니고 항우엔에서 개발했던 기존의 많은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여기서 반영할 예정이고요. 이 과제 적용하기 위한 자율 비행 기술은 최소한 비행기에 탑재해서 실증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기술 레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율지능연구단에서 개발하는 그 기술은 좀 더 상위 레벨의 기술일 거고요. 저희 여기 육군물리합체형 무인이동체에서 개발하는 내용은 그보다는 좀 더 더 안전한 방법으로 택해서 자율비행 기술을 충돌 회피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돌 회피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통신 두절 시 또는 앞에 설명드렸듯이 GPS가 불능 시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맞는지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 통신 두절 시 지금까지 무인기는 이륙 지점으로 자동 복귀하든지 아니면 비상 착륙해서 대기를 하든지 아니면 제자리 비행해서 그 다음 통신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선내 비행을 통해서 통신이 복귀될 때까지 멈춰 있든지 그거가 이제 지금까지의 로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으로의 자율비행이라는 거는 임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무가 가능할지 안 할지를 판단을 해서 그 경록전 비행을 계속 해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기술 개발 방향이고요. 이 부분까지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 다음 사실 이게 충분히 검증이 되지 않으면 아마 비행 허가도 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축소기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육군분리 합체형 무인이동체에서는 힐스나 아이언버드를 통해서 아니면은 그 정도로 검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GPS도 목적은 지금도 GPS 신호가 불능 시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상 착륙 또는 그 이륙 지점으로 복귀, 아니면 선회 이러한 정도인데 영상 기반 항법을 통해서 비행을 유지하는 그 목적지까지 계속 가는 방향을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배송용이라는 거는 항상 그 이동하는 그 공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충분한 지도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한 150m, 200m의 고도에서도 촬영된 영상으로 현재의 자기 위치를 파악이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파악이 가능하다면은 자신의 그 위치 기반으로 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이 가능할 걸로 지금 현재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도전적인 계획인데요. 예, 현재 과제는 뭐 초기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성 진단 및 대응 기술은 이거 자율지능연구단에서 초기에 발표했던 자료고요.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적용할 건지는 조만간에 그 인터페이스 설정 단계에서 협의한 후 적용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돌풍 상황 인식 및 대처 기술은 제가 이 과제를 나중에 그 안정적으로 비행 시험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제일 좀 확보하고 싶은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율지능연구단에서도 개발을 하고 계시지만은 저희는 그 한서대 이동진 교수님하고 위탁 과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비행체의 레벨에 지금 적합한 정도의 수준, 어느 정도 어느 순간에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비행체에도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가능한지 그 부분 정도까지 범위 내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이거는 탑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육상 모듈 및 배송 모듈은 기계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육상 모듈은 다음과 같은 그 기본 주행 성능과 그 다음에 분리합체 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 RFP에 제시된 만족할 수 있는 그 성능으로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보면은 RFP에 있는 그 사람이 걷는 속도와 같은 속도의 시속 5km, 그 다음에 사람을 추월할 수 있는 10km, 그 다음에 등판 능력은 9%, 20%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 단차도 인도 환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인도의 턱을 넘을 수 있는 5cm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FP에는 없지만은 전고 가변 형상으로 이렇게 0에서 25cm의 높이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게 지금 UAV입니다. 그래서 공중 모듈이고요. 그 다음에 육상 모듈이 공중 모듈, 이게 배송 모듈이고요. 배송 모듈을 탑재하러, 그러니까 그 받으러 갈 때는 다음과 같이 그 앞바퀴와 뒷바퀴를 최소한 넓게 넓혀서 전고를, 그러니까 높이를 낮춰서 그 간섭이 없도록 들어간 다음에 이 배송 모듈을 받아서 그 다음에 밖으로 다시 나온 다음 그 다음에 주행 모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원래대로 그 링크를 조절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이런 형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높이가 들어와서 이 모듈을 공중 모듈에
밀어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최소 25cm 이상의 높이 변동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지금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육상 모듈의 기본 플랫폼은 지금 현재 그 SRR의 지금 여러 가지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전기장치 연결도를 구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육상 모듈은 뒤에도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렸지만 계획이 지금 비행 모듈보다 공중 모듈보다 한 1년 정도 빠르게 지금 그 개발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육상 모듈은 비행 모듈보다 좀 더 상대적으로 시험을 빨리 착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좀 지금 앞서가고 있고요. 다음과 같이 현재까지 진행된 어떤 플랫폼의 기본 설계 개념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육상 모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공중 모듈 합으로 이동을 해서 배송 모듈을 공중 모듈로 전달 또는 공중 모듈에 있는 배송 모듈을 받아서 그 다음 목적지까지 이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밀 상대 위치를 측정을 하고 그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정밀 제어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는 RTK GPS와 엔코더 센서를 기반으로 해서 약 10cm 정도 위치 정밀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정확히 매칭이 안 되면 배송 모듈하고 그 어떤 배송 모듈하고 공중 모듈의 결합 상태가 불안전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우선은 그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체결 메커니즘 설계를 통해서 약간의 결합 오차는 만회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결 메커니즘은 우선은 요구사항은 사이즈가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미스 얼라인먼트를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빠르고 쉽게 도킹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파워를 많이 소비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말펑션이 그러니까 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사람이 그거를 매뉴얼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킹 언도킹을 그 상태를 확인하면서 그거를 잘 진행해야 되는 이런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기계연구원에서 체결 메커니즘을 다양한 체결 메커니즘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를 한 다음에 지금 최종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쐐기형으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쐐기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박스가 지금 배송 모듈이고요. 그 배송 모듈과 공중 모듈에 있을 어떤 체결 메커니즘이고 그 체결 메커니즘이 지금 이와 같이 약간의 지금 틀어져 있다 하더라도 동영상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체결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 원 위치로 지금 정확히 얼라인돼서 고박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지금 기술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체결 메커니즘을 통해서 배송 모듈을 받은 다음에 인도 환경을 통해서 마지막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도심 환경에서 자율주행 기술은 지금 저희 기계연구원의 위탁과제로 참여하고 계시는 이덕진 교수님, 군산대학교 이덕진 교수님에서 수행해주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이미 이전에 강화학습 기반에서 이 충돌 회피하는 기술과 그 다음에 도로 환경에서 이와 같이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기술을 지금 현재까지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본 연구에서 개발되고 있는 육상 모듈이 3km 반경에서 인도 환경으로 사람을 피해가면서 그리고 인도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회피해가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스테레오 카메라와 그다음에 라이다 탑재해야 되는 라이다, 그다음에 IMU와 엔코더 등 필 엔코더 등의 어떤 저희의 육상 모듈 스케매틱 다이어그램이고요. 이제 지금
예, 시간이 이제 벌써 50분이 지나서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계획인데 이제 올해 10월 달에 SRR을 했습니다. 그래서 SRR을 한 다음에 내년 2월 달에 SDR 시스템 디자인 리뷰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 뒤로부터 이제 2차년도 말에 PDR, 3차년도에 CDR을 거쳐서 그 다음에 4차년도에 TRR을 이후 그 다음에 4차년도 후반부터 비행시험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것이 반대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육상 모듈은 이미 지금 저희가 3차년도에 1차 시제품 내년에 바로 시제작을 1차 시제품 제작을 완료를 하고요. 그다음 3차년도에 성능 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3차 성능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자율주행에 대한 성능 검증도 있고, 그 다음에 도킹, 언도킹 시스템에 대한 그 메커니즘에 대한 성능 검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4차년도에 육상 모듈의 성능 시험을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차년도에 공중 모듈의 비행 시험이 완료가 되면 서로 이제 60 분리 합체형 모듈에 대한 그 복합 체계의 실증 시험은 6차년도 후반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근데 전체 사업 기간이 이제 저희가 27년 5월까지인데 이렇게 미리 이제 완료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는 그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은 지금 내역 1에서 개발하는 많은 성과물들이 6차년도, 7차년도에 저희 그 실증을 위해서 저희한테 지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뒷부분을 가능한 한 빨리 저희 과제의 실증은 빨리 끝마치고 그 부분을 충분히 같이 협업을 통해서 실증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 내역 사업 일과 지금 연계해서 실증 평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탐지 및 인식 연구단에서 다난 카메라 영상 기반 장애물 탐지, 그 다음에 전방위 탐지 레이더, 그 다음에 영상 센서 및 3차원 탐지 용복합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센서는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ICD는 저희가 기본 설계하는 하면 끝나는 21년 11월 달에 그러니까 내년 하반이죠. 그때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전에 이미 협의가 다 완료가 돼야 이제 그 탑재가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미리 협의가 안 됐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그 배송 모듈 자체를 저희가 그 어떤 독립적인 센서 모듈로 개발이 완료될 경우에는 전원도 분리가 돼서 그 센서만을 구동하고 그 센서에서 나온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든 그 일체형으로 모듈화해서 제공을 해주시면은 이 센서 모듈 자체를 이 그 박스형에 고정시켜서 비행 시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있고, 뭐 그걸 실시간으로 어떤 뭐 저희 그 비행체 통신 시스템과 연결을 해서 지상에서 받아야 될 경우에는 미리 좀 그 ICD에 반영해서 왜냐하면 그만큼 필요한 전력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탑재 위치, 그다음에 통신 케이블, 하네스 같은 경우도 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후반에 하더라도 이미 내년 후반까지는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지능 연구단에서 수행하는 그 고장 검출 진단 및 고장 대응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그 건전성 진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 아이언버드를 그러니까 통합 시뮬레이터를 따로 만드는데요. 아이언버드에서 같이 탑재를 해서 검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성능이 검증이 되면은 이 부분은 저희 실기체에 적용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운용할 때 꾸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 구동 장치는 저희의 이 체계 적용이라는 게 이게 기본 구성품으로 탑재해서 저희가 개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시스템 통합 하드웨어에서 안테나 일체형 구조와 그 다음에 전자 부품 일체형 구조 부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조물인데 안테나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리고 구조물인데 그다음에 전기 및 전자 부품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인데, 이 부분은 이미 저희 일부 항우연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탑재를 해야 되는 구역과 구분 일정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형상이 저희가 픽스가 될 때 그 부분은 형상 자체에 이거를 반영을 해서 모델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뭐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저는 이 사업이 사실은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이 체계업체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성능의 어떤 무인기를 개발해서 기술 이전하는 것도 이제 주요 목적이고요. 또는 홍보를 통해서 두산 모빌리티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러한 성과가 그 다른 어떤 민간 공공 수요과 연계를 해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어떤 임무가 필요한 타 부처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협업을 해서 그 다음 사업으로 계속 발굴을 하려고 그 사업을 발굴해서 나아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의 농업용 물류 운송 드론용 15kW 연료전지 파워팩 개발 사업은 앞에 설명드렸던 것이 들었던 것 같이 내년에 이제 신규 사업으로 가는데요. 여기에 개발되는 연료전지 파워팩을 그러니까 순행식 연료전지 파워팩을 본 과제에 나오는 그 항공기와 연결해서 실증하는 것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계해서 진행을 하도록 했고요.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하는 그 기타 기획 중인 여러 가지 사업에도 본 사업이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 근해에 있는 어민들에게 어떤 응급 약품을 전달하든지 그런 거는 해양수산부에서 관심이 많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나중에 실증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자체의 사업으로 그거의 어떤 실증 단지 또는 그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기 저희가 수소 연료전지를 탑재하기 때문에 수소 스테이션까지 지자체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 과제에서 그것까지 다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앞으로 좀 더 그 후속 사업으로 계속 연계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